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2년 뒤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차기 당권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 문제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평가 속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도 요즘 많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화마을을 찾았고요. 여론에 나타난 민심은 어떤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 정치하겠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같은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1년 동안에 저는 자기 정치보다는 제가 선거 지원밖에 한 게 없어요. 대선하고 지선 이제 선거 지원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 정치라고 한다면은 내 뜻을 결국에는 드러내 보이고 내 뜻을 그걸 세상에 반영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혁을 하는다, 그러니까 당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방향성도 설명하고 다 하고 싶고 그런 게 자기 정치라고 만약에 통칭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일은 오히려 그건 별개의 과정이고요. 혁신일은 저 당의 공적인 내용들을 담당하면서 시스템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당대표 권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고 이슈 파이팅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영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정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두 전문가분은 과연 이준석이 앞으로 1년 어떤 정치를 하게 될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명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번의 대선에서 승리한 당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압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당대표인데 누구한테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 정치하겠다는 그거는 역대 두 번이나 선거 승리했었던 시절의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 중심으로서 똘똘 뭉치는 게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례적인 거고요. 또 하나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 새 대통령이 출범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집권당 내에서 이렇게 계파 갈등이 불거진 적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었는데요. 그렇군요. 잡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정농단 포함해 지금도 너무너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문법에서는 굉장히 이탈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본인은 이준석 대표는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반해서 또 하나 이제 이 대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자기는 선거 지원만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정말 그랬나요? 자기 정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 또 부분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혁신을 얘기하면서 바로 공천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제가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천 개혁해야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정책 정당으로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공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2024년도에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좋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인내도 하고 조금 더 축적 성숙의 시간을 좀 우리 이 대표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큰 선거에서 이기고도 저런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대선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다. 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당대표가 잠적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그 정당사에서? 두 번이나. 그런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흔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윤핵관을 통해서 여하튼 간에 이준석 당대표와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 주도권 싸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배종철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 내에 최대 계파는 친윤석열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친윤석열계가 모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민들레 모임.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사적 모임 안 된다라고 했고 일단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당내 갈등 양상,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앞서 이제 김영준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비윤이죠. 네. 자기의 길을 가겠다. 이준석 계를 세력화하겠다. 이런 또 포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방향, 본인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충분히 기여를 했고 네. 또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되어서 혁신과 바람을 일으켰고 네. 그것을 결국 자기는 유지하겠다. 파격인 거죠. 전환인 거죠. 세력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친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또한 포괄적인 대중성이죠. 그러니까 2대남, 3대남이 아니라 벌써 2대녀, 3대녀하고도 충돌이 되고 있죠. 네. 또 40대, 50대하고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겠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럼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원래는 내년 6월까지가 이제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기간인데, 그렇죠. 임기가 내년 6월이죠. 또 27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의 결정도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남아있습니다. 가지고 또 예. 굉장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서 갈등이 분명히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짚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기 사퇴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계를 만든다고 자기가 그것이 자기 정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잘못된 길을 간다고 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총선까지는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모든 뉴스는 인플레이션 공포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환율 문제, 고물가 문제 이런데 여기서 당권 다툼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이건 자해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봤을 때 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개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네. 자기 색깔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 바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같이 함께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갈등은 이렇게 해소될 수 있겠지만 자기 영역을 만들고 자기 색깔을 강화하고 이렇게 가져갈 경우에는 네. 끊임없는 갈등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개파 정치, 개파 만들 때도 아니다. 지금 민생 그리고 또 경제를 위해서 매진할 때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워낙 이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네. 네, 어제 나온 SBS 여론조사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의 갈등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자, 지금 정진석 의원과 정면 충돌을 했었잖아요. 일단은 이준석 책임 32, 윤핵관 책임 51%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국민의힘 이끌어갈 차기 리더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나왔습니다. 현 지도부가 30.1에서 29.3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 22.8에서 35.6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신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 28이 나왔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대통령과 그렇죠. 가까운 중진들이 끌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체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농축돼 보시는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흥미로운 예. 것은 앞서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이른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충돌 네. 이 대결에서는 윤핵관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그렇죠. 인식이 앞서 보니까 네, 예.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들레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들레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거 지금 당이 멍들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 윤핵관의 충돌은 오히려 이준석 쪽에 좀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서는 약자 또는 예. 동정 여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당을 누가 이끌 것이냐를 봐야 이준석 되면 체제에 대해서 보면, 만족을 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십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두 개 그래프가 붙어 있는데 바로 오른쪽 더 짙은 색깔은 중진들이 35.6%, 네. 또 새로운 세력이 28%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 또 다른 세력이 나와서 충돌 없이 더 효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화롭게 당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 24일 윤리위에 대한 고비는 넘더라도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의 다수의 지지층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김영준 교수님도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윤핵관이 좀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에요. 자, 그럼 그래픽 한번 더 오히려 보여주실래요? 저는 그래픽 한번 다시 네, 보여주시죠.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거는 맨 네.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왜냐하면 됩니까? 안철수 의원도 신세력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을 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 전체 포함해서 여론은 여론에서는 31.2. 31점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 지도부나 대통령 가까운 중진들은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력으로 정당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내재돼 있다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봐야 되는군요. 안철수 의원은 예. 지금 전혀 행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은 대표하고 윤핵관한테 주는 경고예요. 네. 저는 이게 만약에 다다음 달로 선거를 하면은 저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신세력과 관련된 게 이게 이제 최재형 혁신이가 이준석 체제 속에서 비록 출범했지만 정말 새로움을 갖다 줄 수 있는 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윤핵관이 국민의힘의 지지에만 매몰돼서 우리가 제일 높다. 그거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통합이나 더 나가서 정부가 안정에 있어서 결코 도움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주는 함축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홍색 30.1, 22.8, 31.2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였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윤핵관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았고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31.2% 안철수 의원 등 새로운 세력, 신세력이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고요.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파간 갈등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먼저 오늘 회의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연소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1986년생 선한희 전북 도의원이 주목을 받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생활을 고민하는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을 대변해 왔다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해왔던 민주당만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며 치열하게 토론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가치와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당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이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 자산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횡행하고 내 의견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고 혁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주적 전통, 민주적 역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서 의원의 일성,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고 공존했던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었는데 그 큰 힘이 지금 자산이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한희 비대위원은 30대의 나이고요, 여성 호남 출신입니다. 딱 그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또 아까 국민의힘이 이례적인데 저는 민주당도 참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선거 책임을 진 사람이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총괄 네.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비대위원장 맡고, 그리고 더 이건 뭐냐면 2개월짜리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이게 지금 8월이라는 전당대회에 얽매여가지고 2달 만에 하는데 지금 우리 선안이라는 분이 얘기하신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점입니까? 예. 민주당이 그동안 경쟁과 공존을 통해서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걸 누가 망쳤죠? 문재인 정부 때 망친 겁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청와대 지시만 바라보고 오로지 국민보다는 팬덤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권을 뺏긴 거 아닌가요? 그것도 5년 만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아직 적나라하게 표현했었어야 되는데 박지원 20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실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팬덤 정치를 대중정당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엄청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2개월짜리 비대위가 무슨 혁신을 하고 무슨 민주당의 역동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8월 전당대회를 좀 늦추고 그 늦춘 기간 동안에 민주당을 지금 선안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 혁신을 한다. 선혁신 후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8월 경선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권 둘러싼 개파, 친명대에 친문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민주당이 네. 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김영주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노력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도무지 이 2개월짜리 비대위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선안이 이 도의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대의 또 여성이고 호남이거든요.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숙제가 담겨 있는 거죠. 단 2개월이라도 뭔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또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주 중책이 맡겨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또 환경도 안 되고 지금도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좋은 것이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담아낼 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어차피 전당대회를 미룰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호남이 됐든 또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됐든 또 여성 표심이 됐든 이 부분을 제한된 시간과 내용 범위 내에서 담아내고 이것이라도 좀 더 강조된다면 그것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현주 교수님은 상당히 양당이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정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예.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남으려면 제가 한번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18년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갤럽이 바로 사후 조사를 했는데 예. 민주당 지지가 56%였어요. 그랬군요. 정당 사상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패배한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겨우 14%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79%였습니다. 그런데 왜 4년 만에 정권을 뺏겠냐는 겁니다. 예.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적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것이 내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안이하게 2개월 비대위를 만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여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의원이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8월 전당대회가 되면은 결국은 당은 개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위를 좀 늦춰가지고 혁신을 간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을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키는 이재명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해야지만이 같은데. 민주당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의도 전체 네.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출마할 것이고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제3의 길을 이야기할 때 김부겸 전 총리든 또는 뭐 김혜영 전 의원이든 과연 당을 맡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에 차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많은 주문이 있고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함정에
빠져 있었던 탓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만시지탄이고 저는 이게 한순간에 극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시간이 앞으로도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2개월의 비대위는 제한적인 역할이겠죠. 하지만 그 역할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있다면 다행이겠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연이 정말 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요. 네.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때 어땠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홍준표 대표가 체제 갖고 있다가 네. 디도스 사건 때문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비대체제가 갔는데 2024년 4월 총선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룰을 바꿔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하면서 내년도 되면 또다시 비상대책위 체제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본인이 비상대책위를 맡아서 총선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계파 갈등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달랑 또 당대표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정치가 아니다. 작은 정치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당이 갈라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2년 뒤에 총선 공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친문계 그리고 친이재명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개혁하고 쇄신해야 하는지 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SBS 여론조사였는데요.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방향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쇄신 방향. 자, 전체적으로는요. 청년 신진을 영입해야 한다가 43%로 가장 높지요. 그다음에 당내 원로가 19.9, 이재명 중심이 16.5로 가장 낮고 친문 그룹이 더 낮네요. 5.7 이렇게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한다가 39.4%. 저는 이 그래프를 잠시 보면서 좀 네, 설명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김영준 교수님이야 우리나라의 뭐 가장 첫 손가락에 꼽히는 최고의 분석의 대가시죠. 근데 참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또 현실까지도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전체 의견은 청년 신진 영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이면에는 정말 이재명 의원이 당근을 안 노렸으면 좋겠다. 네. 제3자가 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민주당 지지층을 보십시오.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거의 40%예요. 그렇네요. 그 이야기는 아니 이게 다른 지지층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의 목소리도 가장 크게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인데 현실은 이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와서 이재명 당이 됐던 어떤 당을 개혁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더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더 당이 혁신되지 못해서 졌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이게 큰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하는 제3의 제3자가 당대표가 오거나 집단체제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이 와서 하고 그 평가는 2024년에 받아라. 이 주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저는 해석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픽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이재명 중심이 겨우 16.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결국은 민주당만 바라보면서 갈지 말아라는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지금 당연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는데 당연히 이재명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16.5%고 당내 원로보다도 적게 나오고요. 예. 친문 그러면 5.7%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권 경쟁을 이끄는 친명, 친문 다 어느 정도는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서 네. 새로운 세대, 청년 신이란 말보다는 이제 아마 제3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시대 인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단 당을 수습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누가 당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이룰 것이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뭘 그렇게 빨리 이걸 꼭 해서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방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거는 저 여론조사 네네. 결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예. 아주 굉장히 특유의 또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의회의 결정이 내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요, 저 민주당 쇄신 방향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끌어갈 차기 리더십하고 일반 국민들 전체 의견은 새로운 세력,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정치를 바라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예. 그건 이전에도 뭐 보수 정당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될 건가? 새로운 인물이 김부겸 전 총리가 될 것인가? 아. 김혜영 전 의원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예.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면.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돌아가느냐? 알겠습니다. 정작 비대위 운영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지층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입김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인 걸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 예. 민주당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은 뭐냐면 정당 지지도가 너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가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현실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개혁 거부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신이 아닙니다. 쉽지 그러면 않겠네요. 쉽지 않기 예.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의원이 그래도 당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길게 호흡하면서 간다라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당도 살리고 본인도 살리고 저는 강한 야당, 강한 여당이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한 정당이 무너지면 안 된다. 똑같이 강해져야지만이 네. 오히려 그게 민주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쇄신하고 나아갈지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과 영화 브로커도 관람을 했고요.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거 본방사수 했습니다. 하도 재밌어가지고. 대표적인 장면. 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아보니까 적지 않았네요. 예,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 한 달 행보를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 속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좀 달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철저하게 그때는 뭐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는 행보를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대통령 혼자서만 행동하고 예를 들어 부인이 하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만 이제 영역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조에 전념한다고 했으니까 네. 내조를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뭐 이건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군요.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예. 어떻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내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봉하마을 방문 같은 경우도 그건 좋은 내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런 거를 예.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좀 나름대로 행보를 하면서 네.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 내조라는 어떻게 것이 보세요? 예.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활동 범위인지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담되는 것이 그렇다면 봉하마을까지 여기가 이제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봉하마을에 권양숙 여사를 방문했다.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평산마을에 김정숙 여사는 예방 안 하나요? 아니 그 바로 지척의 거리예요. 예, 가서 예. 평산마을에 가서 바깥에 시위대 학생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는데 괜찮으신지 어떤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이건 내조 아닙니까? 거기까지 행보는 본격 아니, 행보네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권양숙 여사를 방문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이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팬덤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정쟁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비켜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보통의 내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되는 장소, 공개된 행사에 동행하는 정도, 동반하는 정도, 해외 순방할 때도 동반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인지 조금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 성격의 이 여사를 지원하는 것도 처음에는 필요 없다 선을 그었지만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소통과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소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사의 역할은 이렇다. 네. 이런 범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공개 행보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보면 조용히 내조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60.6.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하는 편이 낫다가 31.3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저 여론조사는 어떻게 읽어야 저 될까요? 퀘셔네어가 네.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는 퀘셔네어인데요. 설문지인데 예. 공적 활동을 하는 데에 보다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공적 활동이 뭐죠? 우리 김건희 여사는 선출직이 아닌데 예, 예. 그분이 공적 활동을 하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거는 저렇게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조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것들이 예. 높게 나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조에 뭐냐면 집중하는 편이 낫다에 대한 응답 중에 네. 외부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아, 왜냐하면 예. 외부 활동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그럼 집에서 예, 예. 예를 들어서 보통 하는 것만 관장하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유영수 여사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그 공적인 건 안 하시면서 네. 청와대 속에서의 야당 역할도 하시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쓴소리도 하고 네. 그러면서 나 환자 좀 만나서 보살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활동 반경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저 설문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행보가 바람직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안 되면 좋은데 네. 논란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다면 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는 좀 소극적 그리고 동행적 예. 정도 수준의 좀 제한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공적 활동이라는 것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소극적이고 네. 대통령에 동행하는 정도 수준의 활동을 좀 내조에 집중하는 편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러서 혹시 질문을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더 할 수 있나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고 갈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잠 보여주실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52%, 52, 54, 52였다가 48%로 약 4%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 위험 신호예요. 위험 왜냐하면은 신호다. 예.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지금 40%, 48% 정도면 본인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묘를 확대 못해. 저는 결국은 저런 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예. 여러 가지 국민들을 봤을 때 짜증나고 포함해서 갈등을 일으키고다 보니까 집권당으로서의 그러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던 부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은 한 달 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군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위험 신호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인데 네. 그 이유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대체적으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예요. 아. 결국은 검찰 인사에 너무 집중되고 예. 역량 있는 검사 발탁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는 인사가 대통령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30년 동안 거의 가까이 분석을 해왔던 제 분석도 그렇게 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폭넓게 네. 인사의 바다 저 넓은 바다에 가보면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게 밝다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때 와 감동적인 인사고 그럴 때 그렇군요. 지지율은 10% 15%더 올라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분 모시는데요. 오늘도 아주 깊은 해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